초강대국의 압박이 한국을 뒤흔들었습니다. 72시간 안에 경제 절반을 멈추겠다는 최후 통첩과 함께 480억 달러, 제재와 항구 7곳 봉쇄가 단행됐습니다. 불과 48시간 만에 물가 300% 폭등, 한국 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숨겨둔 무기 2만 건의 특허와 자원 공급권을 꺼내 반격했습니다. 그 결과 36시간 만에 미국 전기차 산업이 올스톱, 하루 손실만 8조 원. 강자를 자처하던 미국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이 충격의 결말은 어디로 향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교전략연구소 연구원 이도연입니다. 제네바 국제회의장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 0.01%를 보는 순간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300석 규모 회의장에서 나오는 냉기와 에어컨 소음이 귀를 때리는데 정작 제 심장은 부끄러움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한국의 글로벌 경제 영향력이 고작 0.01%라니요. 스크린 왼쪽엔 미국 24%, 중국 18%, 독일 7%가 당당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국은 화면 구석 작은 글씨로 겨우 표시됐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과 페이지 넘기는 소리 사이로 누군가 킥킥 웃는 소리까지 섞여 들렸죠. 38년을 살면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외교전략연구소 연구원으로 10년을 일했지만 오늘만큼은 그저 작은 나라에서 온 구경꾼 같았습니다. 우린 단순 수치로는 상대조차 안 됩니다. 제가 마이크에 대고 한 말이었어요.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미국 대표단석에서 누군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죠. 그들 눈엔 동정 같은 게 어려 있었어요. 좌석에 앉아있던 사라 첸이 제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대만 출신인 사라는 아시아 국제 정책 전문가로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사라 얼굴엔 실망이 가득했어요. 마치 너는 왜 이렇게 작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듯 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는 길에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제네바 호수가 푸르게 반짝였지만 제 마음은 회색빛이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일까요? 회의장 뒤편에서 휴대폰 진동이 울렸어요. 서울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들아, 뉴스 봤다 고생 많다. 아버지 메시지였죠. 평생 대기업 말단 직원으로 일하시며 늘 우린 큰 걸 바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분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처럼 체념에 길들여져 있었구나. 0.01%라는 숫자 앞에서 주눅 들어 우리가 가진 진짜 힘은 보지도 못한 채 말이에요. 회의 2일차 아침 제네바 호텔 조식장에서 CNN 뉴스가 나왔어요. 앵커가 긴급 속보를 전하는 순간 포크를 든 제 손이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미국 정부 한국의 480억 달러 규모 경제 제재 발표라는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득 메웠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식장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음성이 귓속으로 파고들었죠. 리처드 헤인즈 미국 상무부 차관이 차가운 표정으로 발표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72시간 내에 우리 요구사항을 전면 수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 경제의 절반이 정지될 것입니다. 72시간이요. 고작 3일 만에 우리나라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이었어요. 입안에 있던 빵이 모래처럼 거칠게 느껴졌습니다. 주변 테이블에 앉아있던 다른 나라 대표단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서울 본부에서 온 긴급 연락이었죠. 도연아, 즉시 귀국 준비에 상황이 심각해. 부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40년 경력의 베테랑 외교관도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호텔 로비 대형 스크린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뉴스가 나왔어요. 3일 안에 한국 경제 절반 정지 자막이 빨간색으로 깜빡였습니다. 로비에 있던 몇몇 외국인들이 저를 흘끔흘끔 쳐다봤어요. 동정 어린 시선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초췌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72시간 후면 정말 우리나라가 지도에서 지워질까요? 객실로 돌아가 짐을 싸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셔츠를 접을 때마다 헤인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72시간 뒤 한국은 지도에서 지워질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우린 원래 이런 운명이야. 큰 나라들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는 게 우리 숙명이지.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48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 숫자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력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밤 11시였어요. 연구소로 직행했습니다. 3층 회의실에는 벌써 20여 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지친 얼굴들이 모여 앉아 각자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 화상회의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대만 타이베이 사무실에서 접속한 모습이었죠. 스크린 속 사라의 눈빛이 평소보다 예리했습니다. 도현 앉아요. 우리에게 72시간밖에 없어요. 사라가 자료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한국이 보유한 핵심 특허 목록이었어요. 반도체 관련 23,000건, 배터리 기술 18,000건, 디스플레이 기술 9,000건이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제가 물었어요. 미국 전기차의 85%가 우리 배터리 기술에 의존해요. 애플 아이폰 디스플레이의 73%가 한국 특허 기술입니다. 사라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0.01%라고 했죠? 숫자에 속으면 안 돼요. 젊은 연구원 김민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특허 사용을 막으면 36시간 내에 미국 서부 항구 7곳이 마비될 거예요. 사라가 새로운 그래프를 보여줬어요. 테슬라, 애플, 구글 모두 생산 중단이에요. 회의실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웅웅거렸어요. 동료들 얼굴에 놀라움이 번져나갔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부장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0.01%라도 방향을 바꾸면 세계가 멈춰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느냐는 거죠.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어요. 지난 10년간 우리가 축적해온 기술들이 떠올랐습니다. 삼성, LG, SK 하이닉스가 쌓아올린 특허의 산들이요. 밤 2시까지 회의가 이어졌어요.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도식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특허 동결 부품 공급 중단 미국 제조업 타격 순서였죠. 이건 도박이에요. 선배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은 건 자존심뿐이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드디어 자존심 전략 초안이 완성됐어요. A사 용지 50장 분량의 보고서였습니다. 동료들 얼굴에는 피로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어요. 사라가 화상회의를 끊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도현, 이제 진짜 한국의 힘을 보여줄 시간이에요.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승부를 결정합니다. 연구소를 나서면서 서울 새벽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2시간 중 이미 8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64시간이 남았어요.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요? 48시간이 지난 아침 서울 시내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연구소로 가는 길에 본 편의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유와 빵을 사려고 새벽부터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우유 한 병이 어제는 2,500원이었는데 오늘은 7,500원이에요.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48시간 만에 300% 폭등한 거였어요. 제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연구소 1층 로비 TV에서는 계속해서 긴급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 한국 7개 주요 항구 봉쇄 조치 발표 자막이 화면을 가로질렀어요.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난 경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연구원님, 이번엔 정말 큰일 난 것 같아요. 우리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학비 송금도 막혔대요. 3층에 도착하자마자 부장님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도현아, 큰 문제야. 골드만삭스가 한국 투자 전면 철수한다고 발표했어.
회의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경제 지표들이 떠 있었어요. 코스피 지수가 빨간색으로 마이너스 8.7%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섰어요. 이게 바로 480억 달러의 위력이에요. 젊은 연구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휴대폰으로 아버지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현아, 마트에서 라면도 다 떨어졌어. 사람들이 사재기하느라 난리야. 아버지 목소리가 힘없었어요. 역시 우린 강대국한테 당할 수밖에 없나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왜 우리가 이런 굴욕을 당해야 하죠? 72시간이라는 시한부를 받고 벌벌 떨어야 하는 건가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 김밥 천국에 갔어요. 평소 3,000원이던 참치김밥이 8,000원으로 올라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재료값이 너무 올라서 어쩔 수 없어요. 식당 TV에서는 시민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 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 우유 한 병이 내 하루 식사값이 됐어요. 아이들한테 뭘 먹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나요? 아니면 각오였나요? 72시간. 얼터메이텀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가는 우리 모습이 너무 참담했어요. 오후 3시 연구소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모두들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결심이 굳어지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반격할 시간이에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 중 24시간이 남았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새벽 5시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어요. 연구소 전체 팀이 총동원되어 국가안보실에 모였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초비상 상황이었어요. 48시간 더 버틸 수 있겠나? 대통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일어서서 보고서를 펼쳤어요. 이제 우리가 공격할 차례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스크린에 우리 전략이 떠올랐습니다. 1단계 핵심 특허 23,000건 즉시 동결. 2단계 반도체, 배터리 부품 공급 전면 중단. 3단계 미국 서부 항구 물류망 마비 유도. 정말 가능한 일인가? 국가안보실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사라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테슬라 배터리의 87%, 애플 디스플레이의 73%가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그들도 멈춰요. 오전 9시 드디어 발표가 있었어요. 정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장에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터 미국에 대한 핵심 특허 사용권과 부품 공급을 전면 중단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외신 기자들이 바쁘게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AP, 로이터, CNN 기자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이 시간 후 첫 번째 충격파가 왔어요. 연구소 긴급 상황실에서 모니터링하던 동료가 소리쳤습니다. 캘리포니아 테슬라 공장 생산 라인 올스톱. 스크린에 CNN 속보가 떠올랐어요. 브레이킹 누즈 36시간 내 미국 전기차 생산 전면 중단. 빨간색 자막이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후 1시 두 번째 충격파였어요. 시애틀과 롱비치 항구에서 컨테이너 하역이 중단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부품 없이는 물류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들이 멈춰요.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에 처음으로 자신감이 실려 있었어요. 오후 4시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어요. 아이폰 14 생산 차질 불가피 한국 디스플레이 기술 없이는 스마트폰 조립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녁 7시 뉴욕 증시 개장과 동시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테슬라 주가 마이너스 12%, 애플 마이너스 9%, 구글 마이너스 7% 급락했습니다. 미국 기술주 전체가 붕괴 조짐을 보였어요. 연구소 복도에서 만난 부장님이 제 어깨를 툭 쳤어요. 도현아, 내가 맞았어. 0.01%도 방향을 바꾸니까 세상이 흔들리는구나. 밤 11시 워싱턴에서 긴급 소식이 들어왔어요. 리처드 헤인즈 차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뉴스 보셨어요? 도현아, 정말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이길 수 있는 거냐? 아버지 목소리에 처음으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24시간 만에 세상이 뒤바뀌고 있었어요. 마지막 24시간이 시작된 새벽 6시, 워싱턴에서 최후 통첩이 날아왔어요. 연구소 긴급 상황실 대형 스크린에 리처드 헤인즈의 화상이 떠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한국은 24시간 내에 모든 조치를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한미동맹을 전면 해체한다. 회의실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어요. 동맹 해체라는 말이 귓속으로 파고들면서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70년 한미 관계가 하루 만에 끊어질 수도 있다는 거였어요. 부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현아, 이건 너무 위험해. 동맹이 깨지면 우리 안보가. 그 순간 뉴욕 증시 현황이 실시간으로 떠올랐어요. 다우지수 마이너스 500포인트, 나스닥 마이너스 200포인트 급락이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공포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오전 9시 서울 증시도 요동쳤어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12% 폭락하면서 2200선이 무너졌습니다.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모두 급락세였어요. 우리도 타격이 만만치 않아요. 젊은 연구원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청와대에서 긴급 소환 연락이 왔어요. 대통령이 직접 만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비서실장 목소리가 심각했어요. 청와대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마주 앉았어요. 도현 연구원, 정말 버틸 수 있겠나? 미국이 동맹 해체까지 들고 나왔어. 대통령님, 지금 물러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버티면 역사가 바뀝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오후 2시 워싱턴 타임스 속보가 터졌어요. 미국 서부 항구 7곳 완전 마비. 하루 손실 80억 달러. 로스앤젤레스, 시애틀, 오클랜드 항구가 모두 멈춰선 거였어요. 연구소로 돌아와서 동료들과 마지막 점검을 했어요. 사라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긴급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미국 손실이 예상보다 3배 큽니다. 테슬라는 이미 3일치 재고가 바닥났어요. 오후 5시 애플팀 쿡 CEO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이폰 생산 전면 중단. 협상을 통한 해결 촉구. 애플도 항복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녁 7시 드디어 결정적 순간이 왔어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긴급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과 즉시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 우리가 물러나면 끝, 버티면 역사가 바뀝니다. 제가 동료들에게 다시 한번 말했어요. 밤 10시 뉴욕에서 마지막 소식이 들어왔어요. 월스트리트 주요 투자은행들이 한국 협상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여전히 버티고 있었어요. 마지막 24시간을 12시간 앞둔 시점에서 진짜 승부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과연 누가 먼저 무릎을 꿇을까요? 연구소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72시간 중 마지막 12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2시간 새벽 1시에 모든 게 뒤바뀌었어요. 연구소 긴급 상황실에 울려 퍼진 경보음이 잠을 깨웠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는 소식이었어요. 도현, 큰일 났어. 부장님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떠오른 숫자가 눈을 의심케 했어요. 미국 경제 손실 하루 만에 8조 원 돌파 시에는 긴급 속보였습니다.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이 동시에 생산 중단에 빠진 거였어요. 새벽 2시 30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어요.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즉시 협상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경제가 붕괴된다. 아침 6시 결정적 장면이 펼쳐졌어요. 백악관에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온 거였습니다. 리처드 헤인즈가 아닌 국무장관이 직접 나선 거였어요. 청와대 상황실에서 화상 연결이 시작됐습니다. 스크린 너머 미국 국무장관의 얼굴이 보였어요. 72시간 전에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피로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조건을 듣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황실을 전율시켰어요.
초강대국 미국이 먼저 협상을 요청한 거였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오전 10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협상이 시작됐어요. 제네바 국제회의장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3일 전 0.01%로 무시당했던 그 장소에서요. 미국 협상단이 먼저 입장했어요. 리처드 헤인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72시간 얼터메이텀을 던졌던 그 사람이 이제는 굴복의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미국은 한국에 대한 모든 제재를 철회합니다. 국무장관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회의장 곳곳에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BBC, CNN, NHK 기자들이 바쁘게 속기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 순간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480억 달러 제재안도 완전히 폐기합니다. 제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 우리가 이긴 걸까요? 72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정오 12시 정각 서명식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대표단이 한국의 조건을 전면 수용한다는 합의서에 사인했어요. 전 세계 10억 명이 생중계로 지켜보는 가운데 말이에요. 미국은 한국의 조건을 전면 수용한다. 미국 국무장관이 마이크 앞에서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제네바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 전화였습니다. 도현아, TV에서 봤다. 정말 우리가 이긴 거냐? 네, 아버지. 우리가 해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서울 증시가 급반등했어요. 코스피 15% 상승, 삼성전자 20% 급등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저력을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72시간 만에 세계가 뒤바뀌었습니다. 0.01%에서 시작해서 초강대국을 무릎 꿇린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어요. 합의 발표 3일 후 저녁 아버지와 함께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KBS 9시 뉴스에서 한국의 승리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특집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계셨어요. 한국 72시간 만에 미국 굴복시켜. 경제 외교 신화 창조 앵커의 멘트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화면에는 서울 광장에 운집한 10만 시민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하는 사람들, 아이들을 어깨에 태운 아버지들, 눈물을 글썽이는 할머니들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눈가를 훔치셨어요. 70년을 사신 분이 처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도현아, 내가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아버지.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평생 강대국 눈치만 보고 살았는데 드디어 우리가 이겼구나.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내 아들이 해낸 일이야. 뉴스는 계속 이어졌어요. 해외 언론 반응 코너에서 CNN, BBC, 르몽드 헤드라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나라의 초강수 경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다. 한국의 기적적 역전승이었어요. 휴대폰에 연락이 쏟아졌어요. 대학 동기들, 연구소 선후배들, 심지어 초등학교 동창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현아, 너 때문에 우리나라가 달라 보여 친구 메시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연구소에 출근하는 길이 완전히 달랐어요. 지하철에서 만난 시민들이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구원님 덕분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연구소 로비에는 화환이 가득했어요. 전국 각지에서 보낸 응원 메시지들이 벽을 가득 메웠습니다. 자존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3층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마주 앉았어요. 사라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마지막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다르게 봅니다. GDP 순위가 아니라 전략적 가치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제 끝인가요?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가 증명한 건 0.01%도 방향을 바꾸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후에 대통령이 연구소를 방문했어요. 여러분이 나라의 자존심을 세워주셨습니다. 대통령의 악수가 따뜻했어요. 저녁 뉴스에서 경제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에서 핵심 전략국가로 지위가 격상됐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한강을 산책했어요. 반포대교 위에서 내려다본 서울 야경이 평소보다 더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도현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 있을까?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당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세계가 알게 됐어요. 한강 둔치에서 시민들이 여전히 축제 분위기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뭔가 다른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우린 크기보다 자존심으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제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다음 과제는 이 자존심을 지켜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다독이셨어요. 그 손길에는 70년간 참아온 서름과 이제 막 피어난 자부심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한국이 달라졌고 우리 모두가 달라졌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